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최초 암요양병원을 시작한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비타민C가 암세포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 보완 대책학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비타민C 고용량 주사죠. 제가 20년 전에 처음 암 병원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비타민C 치료도 없었어요. 그때는 거슨 식이요법으로만 이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미국에 있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도 비타민C 고용량 치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연락이 와서 2008년인가 2007년인가에 대한 비타민C 암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신이 났죠. 뭔가 이제 우리 무기가 생긴 거야 이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지금 뭐냐면 비타민C가 만병통치로 돼 있어요. 비타민C가 항암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줄었는데 몇 년 전에는 그냥 수술항암 방사선하고 식이요법하고 비타민C만 해서 낫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저랑 오지 말라 그래요. 비타민C가 항암제만큼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그 힘든 항암 하겠어요? 다 비타민C 하지. 물론 그건 있어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하면은 반드시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항암제가 암을 죽이는 능력이 100이다. 그러면 비타민C에 한 번 암을 죽이는 능력은 글쎄요 10이 될까 말까죠. 단지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2, 3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 항암제가 2, 3주간 항암 효과가 지속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사람이 죽어요. 항암제는 절대 오늘 맞으면 24시간 동안 이상 효과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2, 3주를 쉬었다 하냐면 같이 손상받은 정상세포가 회복되길 기다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점점 이 부작용이 누적이 돼서 이걸 뭐 오랫동안 몇 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타민C는 한 번에 암을 공격하는 능력은 항암제보다 훨씬 낫지만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비타민C가 이제 항암제처럼 활성산소, 이제 그 중에서 과산화수소를 일으켜서 세포를 공격하는데 우리 정상세포는 이 과산화수소를 다시 과산화수소 그거잖아요. 거품 나는 소독약 옛날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물로 바뀌는 전환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타민C는 표적 치료제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결코 항암제를 대체하는 치료는 아니다. 항암제는 미사일이야, 미사일. 그리고 비타민C는 곤충이야. 지금 막 대학에서 미사일 퍼붓고 있는데 우리 같은 보완대책하는 병원에서 곤충을 뭐하러 또 쏘옵니까? 대학에서 항암을 하고 효과가 있는 분은 반대로 국토재건 사업을 해야지. 항암제 때문에 망가진 정상세포를 회복시키자는 해독치료, 면역치료, 항산화치료를 해야지. 근데 이제 대학에서 더 이상 항암제가 없어. 아니면 뭐 수술이 2달 남았어. 그때까지 커질까봐 걱정이야. 그때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의외로 췌장암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나요? 제가 제일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간암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뭐, 췌장암에 나쁜 음식이 뭐예요? 위암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겠어요? 그거는 특효약이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환자한테 강조하는 게, 우리 몸의 토양이, 과수원의 토양이고, 그 토양이 혈액성에 있는 영양성분이다. 그래서 얘들이 나쁜 거로 쌓이면, 과수원의 토양이 발암물질, 중금속, 활성산소에 오염된 것처럼 모든 세포와 조직이 병들게 된다. 반대로 과수원의 토양이 막 비옥하고 거름져. 그러면 막 맛있는 과일이 막 알아서 나잖아요. 건강한 과일이. 그것처럼 우리 혈액 속의 영양소들이 건강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지면 우리 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슨 식이요법을 하는 의사잖아요.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 와서 그래. 오자마자 딱 메모 준비해. 자, 원장님 불러보세요. 우리 남편이 위암인데 뭐 먹어야 돼요?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구성 요소가 있어. 첫째가 뭐냐면 음식의 종류. 뭘 먹고 뭘 안 먹어야 될까? 이게 항상 물어보는 거잖아. 뭐가 좋아요, 뭐가 나빠요. 이거는 식이요법의 하나의 콘텐츠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느 정도 양으로 먹어야 될까? 이게 두 번째 콘텐츠예요. 세 번째는 얘들을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해서 음식으로 해서 먹을까? 그죠? 그 다음 콘텐츠는 뭐냐면은 이거를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될까?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되고 한 번 먹을 때 어느 정도 시간으로 먹어야 될까? 이런 전체가 식이요법이지 요거 먹으면 좋고 요거 먹으면 나쁘고 음식의 종류를 골라주는 게 식이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만히 한번 보세요. 췌장암에 좋은 게 간암에도 좋고 위암에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당뇨에 나쁘고 고혈압이 나쁜 게 췌장암에도 나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재료를 뭘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재료를 뭘 버릴 것인가. 그래서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선한 다양한 색깔별로 제철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색깔별로 다양한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이, 파이토라는 게 식물이라는 뜻이고 케미칼이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속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을 먹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과일 많이 부르세요. 과일도 색깔별로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과일은 과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포도당처럼 당지수를 올려요.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먹어야 돼. 색깔별로 제철 과일을 먹되 조금만 먹어야 돼. 채소는 많이 먹고 과일은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 곡식류. 아만다도 아시잖아. 흰쌀밥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통곡류 먹잖아. 현미라든지 귀리. 이런 거 먹고. 견과류. 그리고 아주 몸에 좋은 식물성 오일, 또 단백질 성분이 있는 것들, 콩류. 이런 거를 먹어야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들 아시잖아. 1번이 뭐예요? 암 환자가 구태여 발암물질 먹을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요즘은 흑염소 먹으면 안 되는 분도 있고, 개고기도 이야기해요. 이런 붉은색 육류들. 이것들은 세계 암학회에서 2군 발암물질로 정해놨어요. 왜 발암물질을 먹어야 될까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나쁜데 그걸 또 뭐냐면 맛있게 가공을 해. 붉은 레드밋을 가공한 거. 베이컨, 햄, 소시지. 이거는 세계 암학회에서 1군 발암물질이에요. 아니 항암하고 뭐 암 치료한 분이 1군 발암물질 먹으면 되겠어요? 그런 거 안 먹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정제탄수화물. 탄수화물인데 막 깎았어. 그래서 정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흡수가 금방 돼요. 금방 돼서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 혈당을 피크 친다 그러죠? 그러면 뭐냐면은 피크 친 혈당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우선 다 들어가. 그래서 암세포가 배 터지게 먹은 다음에 나머지 갖고 정상세포들이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는 신이 나고 정상세포는 죽을 마신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그죠? 뭐 그런 것들. 또 뭐 많잖아요. 나쁜 오일. 고체 상태로 쓰면 지방이라고 그러고 그게 액체 상태로 녹으면 오일이라 그래요. 모든 우리가 의사들이 인정하는 식이요법들이 많잖아요. 거슴요법도 있고 지중해 식단도 있고 거기에서 동물성 오일을, 동물성 지방을 권하는 시기는 없어요. 오일이 필요한데 오일은 식물성 오일 중에서 몇 개를 먹으라 그러죠. 그런 걸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소금 많이 들은 거, 뭐 그런 거.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맛집이라는 데 있잖아. 소문난 맛집에 가면은 음식이 맛을 내려면 보통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죠. 그래야지 그게 동물성, 그 소고기도 뭐예요? 마블링 그게 지방이잖아.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제? 두 번째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5개의 흰 걸 먹지 말라 그래요. 흰밥, 흰쌀, 정제탄수화물이죠. 흰밀가루, 정제탄수화물이죠. 흰설탕, 정제탄수화물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흰소금, 그죠? 그리고 조미료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재료 중에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건 이렇게 나눈 거고, 근데 이것만 갖고 식이요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얘들을 어떻게 조리하느냐.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과 마귀가 요리사를 보낸 거야. 자꾸 음식에 장난치면 안 돼요. 가공하지 말란 얘기야. 가공할 때마다 나쁜 거로 바뀌어요. 근데 요즘 뭐예요? 초가공하잖아. 초가공식품, 그죠? 막 가공을 여러 번 해가지고 막 덕지덕지 뭐 나쁜 걸 넣어가지고 막 장난을 것들,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우 푸드, 식재료 그 자체를 먹어라, 그죠? 그러면 식재료 그 자체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겠어요? 뭐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통곡류, 그죠? 곡류도 통곡을 먹으라는 얘기야. 깎아서 백미로 먹지 말고 오븐도미로 먹지 말고 통곡, 현미, 귀리, 그죠? 그래야지 뭐냐면 그 껍데기, 모든 과일이나 곡식은 껍데기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껍데기처럼 먹어야지 당지수가 떨어져요. 왜냐면 빨리 흡수가 안 되니까. 껄껄해서. 그래서 음식을 가공하지 않은 로우푸드로 먹을수록 건강하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식물성 음식으로는 양을 못 채워. 세 번째 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 대부분 나름대로 식이요법의 대가들이 와요.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6개월 동안 막 암 진단받고 막 심장병 진단받고 식이요법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체중도 비만한 사람이 빠지고 안색도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지방간도 피 검사하면 없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다 좋아져. 근데 이제 계속 불안해지는 거.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이렇게 편식하면 돼. 골고루 먹으라는데 이래서 우리 병원 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것만 먹는데 그 양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소식을 하면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건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은 20년 전에 난소암에 걸려서 잘 극복을 하시고 그때부터 식이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유방암이 진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검사한 거 오늘 봤는데 이분은 검사가 참 좋아요. 원래 자기가 이게 노력하기 전에는 고혈압도 약간 왔다 갔다, 고지혈증도 왔다 갔다, 당뇨도 전 단계 뭐 이랬었는데 피 검사가 깨끗하세요. 근데 남편은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 먹고 또 작년에 뇌경색까지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피 검사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재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시기를 바꾸라 그랬어요. 남편이 부인같이 먹으면 이분은 그렇게 건강식 하면 돼요. 왜냐하면 비만하고 고혈압 있고 고지혈증 있고 뇌경색이 있으니까. 근데 부인은 뭐예요? 그렇게만 하면 안 돼. 부인은 암이니까 칼로리는 이렇게 줄여서 소식하더라도 영양소가 올라가서 암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보니까 면역 수치가 200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시기가 잘못된 거예요. 남편은 건강식, 부인은 암 치료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물성 음식을 안 먹고 식물성 음식으로만 정말 승부를 거겠다. 그러면 항암을 안 하는 암 환자한테는 제가 보통 하루에 7 내지 9kg 정도의 식물성 재료를 먹게 처방을 해요. 물론 항암하고 이런 분들은 뭐 4, 5kg 또 뭐 아주 진행된 사람은 1, 2kg를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채식으로 그 정도 양을 못 채워 그럼 반드시 동물 음식을 첨가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식물성 음식만 계속 고집하시면 칼로리도 떨어지고 살이 빠지게 되고 영양소 결핍으로 면역 능력이나 항산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동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1년 내내 돼지고기만 먹어도 칼로리를 맞출 수 있어요. 1년 내내 햄버거만 먹어도 칼로리 맞춘다니까요. 그리고 영양소 맞춘다니까요. 완전 식품이니까. 그러나 몸은 썩어가겠지. 근데 채소는 식물성 음식은 불완전 식품이에요. 일단 칼로리가 너무 낮아. 왜냐하면 채소의 80%는 우리가 소화 못 시키는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20%만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칼로리가 너무 낮고 채소에는 모든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할 때는 양을 많이 먹어야 되고 아주 골고루 먹어야 돼요. 1년 내내 시금치하고 당근만 먹으면 반드시 영양소 결핍이 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음식은 다르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식이요법은 없어요. 내가 비만해. 내가 심장병이 있어. 내가 고지혈증이 있어. 나 암 환자야. 나 지금 항암하고 있어.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에 먹는 양이 하루 종일 해봤자 커피 한 잔도 안 돼. 모든 사람을 다르게 처방을 해야 된다. 암 환자에게 안 좋은 음식들 중에서 탄수화물이 특히 암 환자한테 왜 안 좋은 건가요? 환자들이 이제 우리 병원 와서 자랑을 해요. 내가 식이요법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니까 저는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래요. 뭐 먹어요? 그러면 뭐 채소하고 과일하고 현미하고 뭐 막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자동차의 휘발유 역할을 하는 거는 거대 영양소가 3개 있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중에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을 쪄야 되겠어. 살을 빼야 되겠어. 그건 탄수화물 양 갖고 조절하는 거야. 그죠? 내가 오늘 활동을 많이 해. 나 오늘 잘 거야. 그때 에너지를 조절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이 아니에요. 단백질은 벽돌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왜 탄수화물 안 드세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정상세포건 암세포건 다 탄수화물을. 특히 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로지 탄수화물만 에너지를 써요. 암세포처럼. 근데 우리 정상세포는 이제 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너무 우리가 안 먹을 때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를 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암세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무조건 탄수화물만 먹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참 고민이잖아.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고 또 탄수화물 먹으면 암세포가 자란다니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당지수라는 거 알잖아. 그죠? 탄수화물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큼 오르가냐를 비교하는 건데 포도당 수액 있잖아요. 우리가 링거 중에 포도당 수액 있잖아. 요거를 100g을 맞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요. 이걸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시금치 100g 먹으면 얼마고 돼지고기 100g 먹으면 얼마고 당근 먹으면 얼마고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당지수예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깎아놨기 때문에 흡수가 금방 돼요. 먹자마자 피 속에 혈당이 피크로 확 올라가요. 그러면 피크로 올라간 요 탄수화물은 암세포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패시티잖아요. 패시티 찍어보셨죠? 패시티 찍을 때 요만한 링거 맞잖아요. 그게 포도당 수용액이에요. 그걸 딱 맞으면 이거는 완전히 100% 정제된 거잖아요. 맞자마자 20초 만에 온몸으로 확 번져요. 그러면 뭐예요? 밥이 들어왔잖아요. 모든 세포에 밥이 들어왔잖아요.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힘센 놈. 그게 암세포잖아요. 걔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민으로 다 들어가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패시티의 원리예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같이 혈당이 피크로 올라가는 거는 암세포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거로 정상세포가 먹는다. 그럼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 대표적인 게 현미라든지 현미 속에 있는 탄수화물 아니면 채소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죠. 얘들은 거칠거칠하고 식이섬유가 많아갖고 먹어도 혈당이 피크로 안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골고루 이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환자분이 아무리 암이 진행돼서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세포, 우리 몸의 세포가 뭐 600조 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암세포로는 1%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모든 세포에 평균적으로 가니까 먹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세포로 1% 미만만 암세포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단으로 췌장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몸에 24시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음식밖에 없잖아요. 뭐 항암제 한 달에 한두 번 하는데 한 번 하면 그게 뭐 12시간도 지속 안 되는데 또 뭐 우리 병원에 와서 뭐 치료를 해. 비타민C도 맞고 항산화도 맞고 뭐 면역주사도 맞아. 그게 몇 시간, 6시간, 8시간밖에 지속 안 되는데 근데 음식은 어떻게 돼요? 24시간 내 몸을 지배하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거나 질병을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영양제에 집착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참 그 영양제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의외로 젊은 분들이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네들은 자식들이 사줘서 많이 먹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령 사회가 되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참에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볼까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인분들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오히려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식이를 건강하게 많이 하세요. 챙겨 드시고 그리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면 뭐 전부 영양제 선전하잖아요. 이제 뭐 요새 TV 돌려보면 홈쇼핑에서 뭐 맨날 영양제 선전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는 뭐냐면 이제 그 영양제를 선물을 많이 해. 어버이날 이러면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외국보다는 사실은 그래요. 보면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뭐든지 집착과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의료도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암에 추천하지 않는 영양제가 있나요? 이 얘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그 암 환자들이 뭐 영양제 적절하게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무슨 영양제야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이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영양소 검사를 쭉 해요. 그러면 영양제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피 검사시 딱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아무나 드시면 안 되고, 특히 암 환자는 몇 개 조심할 게 있어요. 특히 철분제. 암 환자분들 이제 항암하거나 수술하고 나면 비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철분제를 먹는 분이 있는데, 암 환자가 철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사로 맞으셔야 돼요. 이거를 먹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영양제든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가 돼서 피로 들어오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철분이 암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철분이라는 조효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암세포잖아요. 그래서 철분제를 입으로 경구로 투여하면 꾸준히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과도하게 쌓인 철분이 암세포를 성장시키는데 들어가게 되고 또 모든 세포가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때도 철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암세포가 이 철분을 다 뺏어가갖고 지가 막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세포는 영양소가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걸 수용체라고 그래요. 수용체는 열쇠와 자물쇠 같아서 그게 맞는 게 있어야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세포에 철분이 들어가는 수용체가 있는데 암세포는 뭐예요? 정상세포보다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철분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철분의 수용체가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철분 농도가 올라가 있으면 정상세포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암세포로만 많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분이 필요한 암 환자는 주사로 맞으셔야 돼요.
또 이제 주사로 맞게 되면은 적정한 용량만 맞고 검사해서 올라가면 끊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철분제를 주면은 이 환자분이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철분 과잉 상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많이 먹으면은 유방암이 걸리거나 재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약간 오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가 음식을 통해서 천연의 에스트로겐, 즉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먹게 되면 유방암 세포를 자극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있잖아요. 우리 몸에 주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들고 또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는 난소를 절제하거나 난소를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살 빼라 그래요. 살쪄서 지방이 두꺼워지면 거기서 에스트로겐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 몸에서 만든 에스트로겐은 동물성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얘가 나쁜 에스트로겐이라서 유방암 세포를 자극해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콩이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천연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유방암 세포에 있는 에스트로겐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체를 얘들이 미리 점령해가지고 나쁜 동물성 에스트로겐이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논문도 많아요. 그러나 유방암 환자가 고농축된 에스트로겐 영양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이 한약제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약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한약의 문제는 뭐냐면 성분이 투명하지 않은 게 많아요. 복합적으로 막 처방해가지고 또 버섯도 우리가 아마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버섯류나 한약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유통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감시 감독을 해서 표준 공정을 통해서 만들고 반드시 거기 통과해야지만 시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버섯류라든지 뭐 건강식품 중에 한약재는 그런 제조나 유통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었는지, 중금속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년에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더 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일단 식욕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두 번째는 음식을 부술 수 있는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뭐 치아도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소화액이 잘 안 나와서 음식을 쪼개질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또 소장해서 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흡수 능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영양소가 피로 들어온 다음에 얘를 운반해서 세포로 넣어줘야 되는데 얘 운반 능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좀 더 흡수도 잘 되고 세포로 운반도 잘 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런 식재료나 그렇게 조리법을 이용해서 드셔야 되고 또 이게 영양제도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단백질은 우리 에너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라난 청소년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이 벽돌이니까 몸이 자꾸 커지니까 벽돌이 많이 필요하지.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은 벽돌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허물어지는 벽돌, 머리카락 빠지고 각질 벗겨지고 대변으로 나가는 것만 보충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몸무게 1kg당 0.5g 내지 1g이에요. 그래서 성인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 30g 정도 단백질만 먹으면 되고 성인 남자는 40에서 50g만 먹으면 돼요. 더 이상 과단백질을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연세가 드신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단백질을 조금 과하게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먹는 음식으로는 그게 보충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빼와서 혈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육이 자꾸 약해져서 근감소증이 돼요. 요즘 근감소증이 모든 질병에 지대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단백질을 음식을 통해서도 보충하지만 영양 보충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골고루 음식을 잘 못 먹어.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채식 위주로만 하시면 안 돼요.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보충하셔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아닌 흰살 생선이나 아니면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걸 보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필수 영양소 있잖아요. 비타민 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충하셔야 되고 연세 드시면 더 많이 보충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D는 반드시 영양적으로 보충하거나 주사로 안 맞으면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햇볕 쐬는 사람도 결핍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햇빛을 가지고 만들려면 우리나라 햇빛은 약해요. 그래서 한 4월에서 10월까지만 만들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햇빛이 가장 강한 1시 정도에 큰 관절, 어깨 관절, 골반 관절, 무릎 관절을 직사광선에 15분 이상 노출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옷 입고 선크림 바르고 실내 생활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꼭 보충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산균 꼭 보충하세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지 우리 모든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면역력만 하더라도 뭐예요? 면역력만 하더라도 우리 면역력의 70%, 80%는 장에 있는 림파들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지. 요즘은 장과 뇌 건강, 장과 간 건강, 장과 피부 건강.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오메가3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오메가3는 영양제로 보충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들기름 좋잖아요. 우리나라 들기름이 오메가3가 가장 많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래식으로 뭐 볶아서 만든 게 아니라 냉압착한 들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한 티스푼씩만 드셔도 세포 건강이라든지 혈액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제들을 골고루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챙겨 드시는 영양제는 무엇인가요? 오히려 같이 먹으면 최악인 영양제도 있나요? 저는 우리 집 식탁에 보면 이만한 빨간 통이 있어요. 거기에 딱 열면 영양제가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8개에서 10개 종류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1번이 유산균, 2번이 비타민C, 3번이 비타민 D.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누구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눈이 좀 피곤해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양제.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뇌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비타민 B군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면 종합 비타민을 먹지 말고 하나하나씩 성분의 용량을 챙겨라. 예를 들면 비타민 D 그러면은 뭐 모든 종합 비타민에 보면 비타민 D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비타민 D가 글쎄요, 100IU 정도 들어있으려나? 근데 보통 일반인도 하루에 3,000IU 이상, 암 환자는 5,000IU 이상 먹으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비타민 D 피검사해 보면 암 환자는 비타민 D가 한 60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5,000IU 이상을 먹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줘야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비타민 C도 종합 비타민 먹으면 비타민 C가 한 100mg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최소한 하루에 2,000mg 정도의 비타민 C는 드셔야 되고, 암 환자는 2,000mg을 하루에 2번 정도 드시라. 그래서 모든 거를 용량을 따로 드셔야 되는데, 나 뭐 번거로워 그러면 그냥 안 먹는 것보다는 종합 비타민을 드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산균 반드시 드셔야 되고,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반드시 비타민 B군들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네랄, 각종 미네랄 다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5개인데, 여기다 또 이제 코큐텐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나누면은 이게 뭐 금방 10개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먹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영양제 드실 때 주의할 게 사실은 뭐냐면,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어떤 영양소가 과잉인지를 알은 다음에 처방을 받아서 하나하나씩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번거로우면 종합 비타민이나 드시는데, 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미네랄들이 그래요. 미네랄들이 서로 이 흡수를 서로 방해해요. 그래서 철분을 먹을 때는 주의할 게 많아요. 철분은 플러스 이가잖아요. 그래서 칼슘도 플러스 이가예요. 또 구리와 아연도 플러스 이가예요. 그래서 철분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특히 암 환자분은 철분은 먹지 마시고 주사 맞으세요. 안 그러면은 다른 미네랄까지 흡수를 방해시켜요. 그래서 철분을 먹을 때는 다른 미네랄들은 한 2시간 정도 텀을 두고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암 환자 중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환자라든지 스텐트 박은 분들은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약을 먹어요. 이런 거 먹을 때는 비타민 K랑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상충되는 것들이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거슨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 번에 정말 나쁜 짓을 크게 해서 생긴 게 아니다.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매일매일 사소한, 정말 사소한 잘못이 축적된 결과가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까지는 건강하다가 내일부터 환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거슨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중간에 미병 기간이라는 게 있어.
뭔가 혈액 검사나 CT나 이런 걸 찍으면 구조가 망가지진 않았는데 본인은 뭔가 기능이 나빠져. 너무 피곤하다든지, 그래서 결린다든지,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프다든지, 자꾸 트림이 난다든지, 이건 모든 거 검사도 안 나와요. 이런 게 뭐냐면 아직 병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병 단계다. 이 미병 기간에서는 뭐 거스제법 같은 이러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면 다시 옛날의 건강한 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구조가 망가져서 환자라고 질병을 진단을 받으면 옛날 나라는 못 돌아가는 거지. 마치 용수철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다시 탄산한계가 복원되지만 이렇게 쫙 늘어지면 옛날의 용수철을 못 돌아가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